경제의 정석, 이런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경제변수 예측법과 자산 배분을 얼마나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미래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수님의 책 거대한 변화라는 책을 주제로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앞으로 자산 배분 어떻게 해나가게 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미국의 자산 가격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가 좀 궁금해요. 먼저 채권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채권은 거의 거품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그래프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샬 K라고요. M2를 GDP로 나눈 거거든요. 실물에 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근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돈을 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역사상 최저치까지 0.5%까지 떨어졌죠. 네. 채권 가격은 그만큼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올리고 돈을 상대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를 약간 넘었었는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로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970년에서 2021년까지 미국 명목 성장률이 6.2%인데요. 10년 국채 수익률도 6.1%,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데 미 의회가 미국 명목 잠재 성장률을 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를 일시적으로 넘어섰으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채권 시장은 거품이 거의 다 해소가 됐는데, 그런데 다른 상황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주가의 경우에는 아직 해소가 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소된 건가요? 그래서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 전체 주식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2021년 4분기에 334%까지 갔다가요. 아직 4분기 데이터는 작년과 발표가 안 돼서 3분기 보니까 235%로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이 그래프 보면은 그야말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과거 평균이 22년 평균이 186%거든요. 아마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될 것이다. 시가총액 기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명목 GDP에 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S&P 500하고 미국 명목 GDP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미국 물가가 8% 오르다 보니까요, 명목 GDP가 한 10%나 성장했어요. 4분기 데이터는 아직 발표가 안 됐으면 그 정도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S&P 500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작년 연말에 한 3,414 정도 나와요. 근데 작년 연말에 3,840 정도 됐으니까요. 네. 거의 13% 가대평가됐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24%나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거든요.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올해 미국 명목 성장률은 4% 정도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로 보면은 3,600 정도가 적정 수준이 나와요. 3,600이요? 그래서 미국 지금 S&P 500 수준이 지금 4,00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미국 주가는 가대평가됐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가의 경우에는 거품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택 가격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주택 가격 아직인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요. 2008년 미국 주택 가격이 그 이전에 급등하다 급락하면서 미국 가계 부실해지고 금융에서 부실해지면서 위기가 왔는데요. 사실 그때보다도 미국 집값이 더 많이 올랐어요. 집값을 평가할 때 물가, 소득, 그다음에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네. 이걸로 보면은 미국 주택 가격이 최소한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뭐 여기서 제가 집값 그림을 미국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 가격을 그려놨는데요. 네. 집값이라는 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계속 오르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상당 기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가보다 집값 예측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추세가 꺾여버리면은 네. 한 방향으로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근데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 상당히 오래가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아주 짧으면 2년이고요. 네. 뭐 길게는 5년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이요? 그래서 최소한 2년이다.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지났다. 네.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소 초기 단계이다. 그리고 앞으로 많이 떨어질 일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의 상황이 좀 궁금해요. 한국의 채권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도 최근에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 버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미국의 명목 잠재 성장률하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이 4% 정도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미국 물가보다 물가 상승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을 추정하면 한 3% 좀 넘게 나오거든요. 네. 실질 GDP 성장률은 잠재 성장 2%, 물가 1% 장기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그러면 명목 잠재 성장률이 3%인데요. 최근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한때 그 4.6%까지 올랐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 3.5%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 채권 수익률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 버렸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3%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 일시적으로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 방송에서 계속 몇 달 전부터 채권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뭐 앞으로 뭐 4.6에서 3.5%가 그렇게 급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네. 앞으로도 더 금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저는 뭐 지금이라도 자산 중에서 일부는 채권 투자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주가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가 상황은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상황과 조금 다르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아까 명목 GDP로 추정해 보니까 미국 주가가 작년 말 기준 한 13% 가대평가됐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은 한 24% 저평가됐어요. 물론 명목 GDP 하나 가지고 적정 수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로 추정한 적정 주가를 따라줘 2로 갔다 밑으로 가거든요. 네. 24% 저평가된 거는 역사적으로 2000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건데요. 장기 평균이 58%인데 뭐 작년 그 10월 데이터 보니까 이것도 한 48%로 과거 평균보다 낮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일평균 수출 금액과 주가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21년 6월에는 일평균 수출 금액보다 코스피가 한 36%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가소평가 영역에 들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과소평가 영역이다. 그래서 앞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지만은 우리는 거시경제 주요 주가하고 설명력이 높은 명목 GDP 그다음에 유동성 M2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계산하면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가 상황까지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집값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상황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집 하면은 그냥 아파트죠. 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장기 추세로 보면 2009년 3월에 저점을 치고 작년 6월까지 올랐어요. 미국보다는 더 올랐습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더 짧은 기간에 거의 123% 올랐는데요. 20대 도시가. 네.
우리는 200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 평균이 한 75% 올랐습니다. 서울보다는 지방 대도시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구서 먼저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게 대전으로 가더니 지금은 서울 강남까지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추세를 구해보니까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값이 작년 6월을 정점으로 6개월 떨어졌는데 네. 앞서 미국 집값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값도 한 번 떨어지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저 언론에 보면은 뭐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나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12월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요. 서울의 기준으로 보니까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전세 가격이 한 53%거든요. 그게 2016년 한 75%까지 올라갔어요. 집값도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건가요? 그럼 전세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전세를 많이 살았는데 젊은 분들이 전세를 살려면은 우리 전세 가격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아파트가 중간값이 5억이 좀 넘습니다. 네. 5억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월세로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통계 보니까 서울의 경우 월세 비중이 한 42%. 많이 높아졌네요. 전세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월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가 전세 자금 대출이 작년 9월 말인데 무려 172조나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돈 빌려가지고 전세를 살았는데 금리가 많이 올라 버리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금리 그렇게 많이 내주고 전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사람 중심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로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고요. 최근 저 일부 상가하는 거 주세라고도 합니다. 주세요. 주간으로. 주간으로도 그렇게 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래서 요새 그 신문에 보면 깡통 전세,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원래 전세 가격 했던 것보다 계약 기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전세하려는데 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고요. 네. 깡통 전세라는 건 뭐죠? 전세 가격이 집 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예요. 네. 그런데 요새 뭐 다양한 풍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월세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다양한 용어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역월세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작년 10월에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4천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이 4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전세를 내준 사람이 세입자한테 다시 계약하자고 할 텐데 1억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1억 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은행 이자 사내주 5% 계산해가지고 전세를 내준 사람이 세입자 전세 사는 사람한테 이자를 연 40만 원, 50만 원 주는 거예요. 1억을 안 주고. 네. 그만큼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졌고 집값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 떨어지면은 집값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근에 뭐 신문에 보시면은 미분양 주택이 많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11월 보니까 5만 8천 가구인데요. 네. 아마 12월에는 6만 가구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보면 이보다 더 높은 시기가 있었어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고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고 2009년 초에는요. 미분양 가구가 16만 6천 가구였어요. 16만이요? 그렇게까지도 떨어질까요? 그렇게까지도 많아질까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갈 텐데 네. 그거에 비하면은 6만 가구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도 미분양 가구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미분양 주택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 시장을 바라보면 주식 시장보다 더 무서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한국 그리고 미국의 자산 배분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보면 은행으로 네. 돈이 많이 몰리고 있죠. 네. 은행에서 금리 5% 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5% 주는 은행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3% 후반까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으로 돈이 덜 밀릴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채권 투자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식 비중이에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 미국을 해야 되냐, 우리를 해야 되느냐. 네. 근데 미국 주식 비중이 그림에 그려놨습니다만 2021년 4분기 54%까지 올라갔습니다.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요. 역사상 최고치였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과 3분기에는 51% 정도 낮아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높다는 거죠. 앞서 명목 GDP 가지고 추정해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됐는데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미국은 높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021년 말에 23%까지 갔다가 작년 9월에 21%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많이 고평가 해소됐다. 아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주식 비중도 많이 축소됐다.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고 요새 그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늘 올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거는 20-30% 주가가 가대평가됐을 때 우리가 통합 개미운동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2019년에 한 600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대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30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런 열정을 지금 주가가 20-30% 저대평가됐으니까 네. 그만큼 또 주식시장을 지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시기다. 오히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오히려 지금 그때의 열정보다도 더 많이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수님 책의 제목에도 거대한 변화, 빅 웨이브가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부제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위기는 새로운 기회와 부자를 만든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이 위기 같아 보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공부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교수님. 이번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빅 웨이브, 거대한 변화라는 우리 교수님의 새로운 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늘 투자라는 것은 네. 수익률하고 위험의 적절한 조합이다. 그동안 주가가 가대평가됐으니까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더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가 저평가에 들어섰으니까 지금 리스크도 중요하지만 수익률 추구도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럼 뭐를 사야 되느냐,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느냐 네. 이런 질문이 나오죠.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 주식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32%까지 갔는데 작년에 26%까지 떨어졌어요.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네. 더 이상 낮출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 무슨 주식을 사느냐? 한국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삼성전자 될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이런 주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에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물론 종목 잘 고르면은 이런 식에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되니까. 그렇죠. 저는 시가총액 큰 것들만 투자하는데요. 어쩌다가 시가총액 추세를 봐가지고 적은 것도 한번 사보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가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종목도 골라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올해는 시가총액 큰 것들만 투자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핫한 테마들이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면도 있잖아요. 올해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